발트해 및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러시아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세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허가 없이 나토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의 인내심과 결의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국제 해역을 항해하는 독일 프리기탐 위 몇 미터 상공을 날아가며 말 그대로 불장난을 했습니다. 그 후 세대의 MiG-31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전례 없는 대담함으로 12분 동안 침범하여 작은 나토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렘린의 전략가들은 서방이 분열되고 지치고 우유부단하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무모한 행위들이 몇 장의 미약한 항해 서한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끔찍하게도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도발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서부 군사지구 지휘센터에서 사이렌이 울렸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방공 레이더 화면에 수백 개의 유령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도의 이상 수준이었다. 이 신호들은 민간 항공기나 알려진 군사 활동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정체불명의 군사 집결이 러시아의 가장 민감한 신경 중심지인 칼리닝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지휘센터의 장군들은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인가? 아니면 폴란드 국경에서 시작되는 침공 준비인가? 답은 둘 중 어느 것보다 나빴습니다. 이것은 덫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위험이 나타나자 폴란드와 스웨덴이라는 두 역사적인 강대국이 하나의 명령으로 발트해 중심부로 하나의 주먹처럼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런던, 바르샤바의 복도에서 조용히 계획된 작전의 코드명은 고틀란드 센티넬이었다. 이것은 푸틴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겨두는 무자비한 체크메이트 수였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그에게 완전한 재앙이었다. 그래서 크렘린의 어떤 전략적 맹목이 수세기 동안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과 철권을 휘두르는 폴란드를 이 치명적인 동맹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이 새로운 치명적인 동맹을 이해하려면 두 상반된 군사 교리가 어떻게 결합하여 러시아 총참모부의 모든 시뮬레이션을 뒤엎는 완벽한 살상 기계를 만들어냈는지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망치와 스웨덴의 메스, 망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폴란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동쪽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대규모 군사 투자로 그들은 나토의 동부 전선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거우며 무자비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교리는 섬세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력입니다. 1,500대 이상의 탱크를 계획하고 있는 그들은 독일이나 프랑스를 넘어 유럽연합 전체의 연합군을 능가하는 기갑 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두 개의 치명적인 전차,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와 한국산 K2 블랙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람스가 느리지만 치명적인 펀치를 날리는 헤비급 챔피언이라면 K2는 기술적 우위와 민첩성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미들급 파이터입니다. 이 강철벽의 임무는 잠재적인 전쟁에서 러시아의 기갑 부대를 만나서 분쇄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탱크들 뒤에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산 천무 로켓 시스템으로 구성된 불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나 벨라루스의 지휘소, 탄약고, 물류선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적의 탱크가 국경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추가된 F-35 스텔스 항공기는 이 군대의 두뇌입니다. 그들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의 깊은 후방구로 침투하여 목표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즉시 뒤에 있는 탱크와 로켓 포대에 전달합니다. 폴란드의 군대는 무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능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매우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반대편에는 스웨덴, 즉 메스를 든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토의 최신 회원국이지만 수세기의 해양 및 기술 전통을 가진 냉철한 외과 의사입니다. 스웨덴의 전략은 무력에 맞서 지능, 기술, 그리고 은밀함입니다. 이 철학의 가장 빛나는 예는 비스비급 스텔스 코르벳은 전적으로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습니다. 이 함선들은 발트해의 수천 개의 섬들 사이를 유령처럼 미끄러지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보다 훨씬 큰 러시아 군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진정한 힘은 물속에 있습니다. 전설적인 고틀란드급 잠수함은 공기 독립 추진 AIP 시스템 덕분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몇 주 동안 완전히 조용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조용해서 과거 훈련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해군인 미국 항공모함 함대의 방어선을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발트 함대의 수면 아래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냥꾼, 조용한 악몽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JAS-39 그리펜 E 전투기는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발트해 하늘의 유연하고 치명적인 수호자입니다. 필요할 때는 고속도로를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중포와 스웨덴의 외과적 메스가 결합하면 현장에서 어떤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까요? 고틀란드 센티넬 훈련은 이 두 세력의 결합이 이제 열과 같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전체 작전 공간을 질식시키기 위해 설계된 목조르기 작전의 실탄 리허설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했고 크렘린의 가장 큰 두려움, 즉 고틀란드를 봉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러시아는 발트해 한가운데 있는 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인 고틀란드 섬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출발한 상륙 함대를 통해. 그러나 러시아의 계획은 첫 순간부터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고틀란드급 잠수함이 바다 아래 몇 미터에서 러시아 함대가 항구를 떠나는 것을 조용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는 폴란드에 있는 F-35 지휘 항공기로 안전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즉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의 F-16과 F-35 전투기는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공중 엄호 아래 러시아 함대의 강철 폭풍처럼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섬들 사이에 숨겨진 스웨덴의 비스비 코르벳과 폴란드의 해안 이동식 미사일 배터리는 러시아 상륙함이 섬에 접근하기도 전에 여러 방향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여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의 조정된 공격에 완전히 마비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자석과 스웨덴의 메스 사이에 갇혀 발트해의 차가운 물에서 러시아 상륙 부대는 단 한 명의 병사도 해안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전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무자비한 군사 현실은 외교의 규칙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충격파는 스웨덴 공군 사령관의 훈련 직후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경을 침범하는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 세기의 중립성과 수동적 억제의 붕괴를 알렸습니다. 메시지는 더 이상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괴물을 풀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함정의 진정한 천재성은 발트해의 차가운 물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매우 교묘하게 설계된 지정학적 목조르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큰 실수는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진흙 속에서 그의 군대의 가장 현대적인 탱크, 가장 경험 많은 부대, 가장 귀중한 물류 능력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이제 이 새로운 폴란드 스웨덴 연합군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군을 발트 전선에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체크메이트가 발생합니다. 고틀란드 작전의 감시자와 이 새로운 영구 동맹은 크렘린의 발트해 전체 교리를 무방비 상태로 남겼습니다. 크렘린은 발트해를 러시아의 바다로 보고 있으며 특히 칼리닝그라드 월경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러시아 총참모부는 이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우세한 세력에 직면하여 칼리닝그라드와 발트 함대를 운명에 맡기거나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전선에서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 발트를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러시아는 패배합니다. 칼리닝그라드를 방어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새 중 하나와 발트해에서의 모든 위신을 잃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면 이미 어려운 전선에서 자신을 더욱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역사적인 승리를 위한 문을 열게 됩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나토는 단순히 병력을 재배치하고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악랄한 전략적 딜레마를 만들어냈고 러시아가 자체 자원으로 스스로를 약화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푸틴은 더 이상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 러시아 곰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전략적 체크메이트에 대해 크렘린이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깊은 무력감의 메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그렇듯이 선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카메라 앞에 나타나 이 훈련을 공격적인 나토의 도발이자 유럽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압도적인 전략적 패배를 서방의 음모로 국내 청중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들은 바다와 공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물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발트해 상공에서의 더 많은 GPS 신호 방해, 스웨덴과 폴란드의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사회를 내부에서 분열시키려는 허위 정보 캠페인. 그들의 목표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동맹 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핵 협박입니다. 전통적인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러시아가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카드를 사용할 것은 불가피합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같은 인물을 통해 서방에 우리를 핵제로 만들겠다는 위협은 사실 서방 동맹의 정치적 의지를 꺾고 한 발 물러서게 하려는 마지막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발트 체스판에서 궁지에 몰렸다. 자신의 오만과 공격성에 갇혀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잔해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의 장막이 북쪽에 내려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나토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 장막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장막의 잘못된 쪽에 남겨져 외롭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크렘린의 악몽은 발트해의 차가운 물과 폴란드 스웨덴 동맹의 철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푸틴의 체스판이 북쪽에서 무너지고 있는 동안 제국의 남쪽 측면 흑해의 따뜻한 물에서는 훨씬 더 피비린내 나고 훨씬 더 굴욕적이며 완전히 다른 패배가 이미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토의 힘이 체크메이트 상황을 만들었고 남쪽에서는 해군이 없던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이고 기발한 무기가 이미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잔해를 받아 밑으로 보냈습니다. 이 두 전선이 합쳐졌을 때 그 결과는 푸틴의 러시아에게 완전한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해군력이 완전히 붕괴되고 흑해와 발트해에서 두 개의 별도 잠금 장치로 해상 포위된 이야기입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 함대를 보유한 초강 대국을 바다에서 물리친 사례는 역사상 드뭅니다. 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21세기 해상 전쟁의 교리를 새롭게 썼습니다. 세바스토폴에 있는 역사적인 기지를 가진 러시아의 흑해 함대는 수세기 동안 제국의 힘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함대는 두 가지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즉 가미카제 해상 드론과 국내 생산 대함 미사일에 의해 갑자기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첫 번째 행위는 마구라와 시베이비와 같은 폭발물을 실은 빠르고 낮은 프로파일의 거의 레이더를 피하는 무인 해상 차량의 출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베이비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흑해의 파도를 유령처럼 미끄러지며 러시아 군함의 수천 배 크기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수선 아래를 자살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호위함의 수백만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이 하늘에서 F-16을 찾고 있는 동안 수만 달러에 불과한 이 작은 킬러들은 배의 가장 약한 지점에서 장갑을 뚫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비대칭 전쟁은 러시아 해군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함선들은 더 이상 공해를 순찰하거나 우크라이나 해안을 봉쇄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함선이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세바스토폴에 보호된 항구였지만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계획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해상 드론은 러시아 함대를 항구에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는 수동적인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번째 무기가 등장했는데 서방에서 공급된 네프튠과 스톰 섀도우, 스칼프와 같은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제 사냥은 바다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집 침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스크바 기함의 침몰로 시작된 과정은 체계적인 사냥으로 변했습니다. 상륙함, 미사일 코르벳, 잠수함, 심지어 항구의 정박한 지휘센터까지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하나씩 파괴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결과는 러시아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흑해 함대는 더 이상 함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생존 선박들은 세바스토폴의 역사적인 기지를 포기하고 훨씬 더 멀고 덜 보호된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 흑해에서의 힘을 발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륙 위협을 가하거나 지중해로 개방하여 글로벌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이제 부상당하고 굴욕적인 해안 방어 부대에 불과하며 항구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폴란드와 스웨덴이 형성한 세력에 의해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러시아의 해군이나 다른 군사력이 의미 있는 동맹을 형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틀란드에서 시작된 압박은 러시아를 흑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기에 푸틴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 한 척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